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지금 저희가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9강 3번째 시간을 또한 맞이하고 있는 과정인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9번째 시간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가졌고 그런데 제가 앞선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는 비단 한국이라는 그 로컬리즘에만 입각한 문화유산 탐색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자국의 입장과 아이덴티티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각성과 환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과 문화답사의 측면에서 그 문화유산이 보편적으로 왜 중요함을 좀 갖는가. 그러니까 그냥 과거의 어떤 유적이나 유물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조금 대세가 있지만 왜 과거의 유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은 이게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현재에도 성립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의 어떤 향토성이나 공동체성이 과거에 이어져 내려온 문화적 관습과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에 대한 존중이 없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갑자기 창조가 됐듯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부끄러운 역사이든 긍정적인 역사이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역사에 대해서 역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역사가 갖고 있는 가치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는 존재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든 청산해야 될 것이든 아니면 자랑스러운 것이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이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과거의 역사적 산물을 앞으로 미래에서는 어떻게 더 보다 개선적이고 개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가능하려면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계승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찰과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지속 가능한 성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조금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었다. 이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은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는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게 특별히 자랑스럽고 승리했고 좋고 선전하고 싶은 역사만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고 습득을 한다면 그 문화유산에 대한 습득과 지식은 반쪽 지식이 될 것이죠. 반쪽 지식의 위협성은 후대 세대에서 반성과 성찰은 결여가 된 채 약간 프로파간다적인 선동적인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구역이나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만 그냥 계승해 주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는 솔직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 문화유산에 대한 성찰과 접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들을 조금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조금은 진지하게 이제 3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2번째 시간까지는 그 보물국보라고 나눠져서 그 국가 무형문화재를 유형문화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부터는 3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무형문화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형문화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지정한 거라는 좀 가치의 중요도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무형문화재는 보존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화적 소산 가운데 국가에서 문화재로 또 특별히 지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같은 개념인 거죠. 보존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는 어떤 문화적 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적 가치 중에서
국가에서 문화재로 특별히 지정한 것을 또 말하는 게 바로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이거는 무형문화재니까요. 여러 세대에서 전승되어 온 것들의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죠. 전통적인 공연 방식이나 예술, 그 다음에 공예, 미술 등에 대한 전통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라 말하는 것은 독특한 어떤 조상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화풍 같은 게 있는 거죠. 한국에서 미술을 얘기할 때에는 꼭 연결되는 지점이 그 서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과 예의 어떤 그 인테그레이트한 그 예술 행위인데, 서예라는 것은 글자를 쓰는 행동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뒤에 아트라는 것이, 예자라는 그 아트가 붙어서 글자를 쓰는, 문자를 쓰는 행위가 곧 예술이다라는 문과 예를, 그러니까 리터러처와 아티스트를 같이 연결한 개념이 서예라는 그 미술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선대에서부터, 조상 때에서부터 계속 전래되어 내려온 독특한 기법이죠. 그 기법이 이제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에 그런 보존되어야 될 중요동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그리고 또 한의학, 그 한방치료는 양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의학이 도입이 본격화된 것은 사실은 근현대에 지금 일어난 현상인데, 근현대 시대 이전에는 각각의 고유한 그 향토 치료법이 존재했어요. 한국에는 바로 한약첩이라고 해서, 한약 방법이라고 해서, 한약 처방이라고도 다르게 표현하죠. 이 고유의 약재와 어떤 약효를 가지고 치료를 해왔던 그 치료 기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치료 기법들은 되게 중요한 게요. 이 각자의 지역 풍토에 맞게 이 몸의 그 생태계적 리듬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후적 영향도 있겠지만, 만약에 베트남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풍토와 그 기율에 의해서 몸의 반응들이 한국의 동북아시아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생활해왔던 그 풍토와는 또 다른 풍토가 있어요. 의식주가 아예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질병이나 약간 이상 증상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한약 처방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미술에 대한 전통 기술을 한방 처방, 농경 방식,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방식, 그리고 어업도 달라요. 한국이 반도국가인데 그 고기를 잡는 방법이 중국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나 서양에서 대양의 큰 바다에서 잡는 방식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로라고 할 수 있는 어업 방식, 자, 이런 어떤 전통 지식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 구전 전통 및 표현, 이 말, 그러니까 사투리라든지 자주 쓰이는 언어였다든지 조상들이 자주 썼던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명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전통 표현, 그리고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 그리고 민간 신앙. 우리 민간 신앙 중에 이제 샤머니즘적 신앙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자연을 달래주는 어떤 샤머니즘적 무속 신앙의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유 한글어로 굿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방법들도 사회적 의식이나 민간 신앙의 같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회, 무예 문화로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포괄적으로 국가 무형 문화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유적이나 유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통기술, 한방치료, 농사법, 어업기술, 전통적 생활감습, 그 다음에 토착신앙적인 샤머니즘적 의식, 세레모니, 이런 것들이 전통되고 계승되어서 우리가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고 그 집단 무의식적인 정서에 대한 함양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모든 무형의 자산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특별히 더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국가 무형문화재의 정의나 범주입니다. 자, 국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두 가지 정도 대표적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자, 97호. 이거 1년 번호인데 여러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1년 번호는 어떤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이 1년 번호는 그냥 지역이나 아니면은 가나다나 편의상 붙여진 1년 번호입니다. 자, 국가무형문화재 97호 중에 살풀이 춤이 있어요. 살풀이란 뜻이 뭐냐면요. 살풀이라는 게 무속의식 중에서 액을 풀어낸다. 곧 살을 푸는 춤으로 일명 도살풀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살을 푼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자로 애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애군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 몸의 무용의 형태를 통해서 그 애군을 떨쳐내는 무속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풀인데 그 의식의 춤사위를 살풀이 춤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전부터, 예로부터 조상 한국 사회에서는 한 해에, 1년, 2년, 3년, 그 한 해에 액을 풀기 위해서 굿을 버리고, 이제 구판이라는 게 무속 행위예요. 구판을 버리고 살을 푸는 춤을 추어왔으므로 이 춤은 바로 무속 행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무속의식에서 이제 무녀라고 하거나 이거를 조금은 비하적 표현으로 무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무속의식을 관장하는 프리스트, 사제가 하는 무속적인 동작으로 살풀이 춤이 연관성을 거의 지니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속에서 파생된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무속인들의 살풀이 동작, 그러니까 이 구판을 벌일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레모니의 동작을 닮아야 되는데 살풀이 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 중 살풀이 장단이라는 독특한 무학 장단을 가질 만큼 무속의 형식이나 동작으로부터는 조금 분리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살풀이라는 것, 이 음이나 이름의 연원 자체가 애군이나 살을 푸는 것에서부터 유래를 했다. 거기에 조금은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춤은 남도의 무무개통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된 어떤 그 무속신앙의 주류 메인스트림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남도 지방, 이게 전라남도 해안 지방을 얘기하거든요. 그 해안 지방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형식이나 어떤 메인스트림적인 그 스탠다드를 갖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움직였던 무속인들의 무학장단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이거를 남도 무무개통이라는 설을 조금은 강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설엔 다른 의견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 무속인들의 무속의식을 집전하는 무당들이 살풀이 가락에 맞추어 이 구판에서 이 샤머니즘적 세레모니 중에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접신이거든요. 그게 이제 디바인 미팅 한다. 그러니까 신적 만남을 한다는 뜻인데 그 신을 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살풀이 춤이 많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들러붙어 있는 수많은 나쁜 기운들을 떨쳐내고 청명한 기운으로 소위 말하는 자신이 모시는 신을 만나고 아련한다 혹은 받아들인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정화된 과정으로 이 춤을 추었는데 이 훗날 이렇게 어떤 정화, 깨끗해지고 세크레티지기 위한 신성해지기 위한 춤사위가 후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관기, 이게 이제 공창 개념인 건데 관기가 되거나 사당패로 그 신분이 이제 격화되었고 다시 사당패가 분화되어서 기녀로 탈바꿈하는 동안 이 춤사위가 변화하면서 점점 뭐랄까 이 춤에 약간 기회가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멋을 부리는 아름다움을 보이는 기법으로 변천해서 이 살풀이 춤이 기방무용으로 계승 발전한 것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살풀이 춤이에요. 사진을 볼까요? 자, 다난 이게 이제 한국의 전통 의상 중에 하나인 한복인데 여인이 다난 어떤 차림새를 하고 이렇게 이 가녀린 듯 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는 그러한 몸동작, 그걸 살풀이 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공연 중에 있는 살풀이 춤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거는 사람에게 지정이 됩니다. 독특하게도. 왜냐하면 이런 살풀이춤의 춤사위를 계승한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잖아요, 한마디로. 이 춤사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살풀이춤을 추는 분을 몇 안 되니까 무형문화재로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국가무형문화재 중에 하나 더 살펴보면 제74호 대목장이라고 있습니다. 대목장 이름인데, 대목장은 뭐냐? 나무로 집을 건축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목수, 목공, 목장이라고 말을 해요. 옛날 말로. 그러니까 나무로 집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목수죠, 목수 한마디로.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일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궁궐이나 사찰 또는 가옥을 짓고 그러한 건축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을 대목이라고 불렀는데, 대목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목장이라는 표현을 합성을 해서 그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목장은 그 왕궁에,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지금 강의, 바로 이전 강의에서 숭례문이나 흥인지문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 다 축성하고 위에다가는 다 나무로 처마를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장식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 일을 했던 게 뭐냐? 궁궐이나 사찰 같은 큰 가옥을 지었던 대목장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목장들의 이 목수 기술은 한국의 독특한 한옥과 아니면 대문의 건축 양식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무형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몇 명 되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 대목장이라는 이 장인이. 그래서 반대로 생활용품이나 가구를 제작하는 것을 소목이라고 해서 소목장이라고 부르고, 건축을 하는 사람을 대목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장의 전통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 기능과 지식이 국가무형문화재 74호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장은요,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만 지정된 게 아니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네스코인데, 이 대목장은 그러니까 한국의 대목장의 이 무형문화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2010년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목장이에요. 자, 이거 대목장이 만든 목공 기술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수 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게 좀 애석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보물을 볼게요. 아까 대한민국 국보가 있었고 보물이 있었잖아요. 자, 이건 무형문화재하고 조금 다른 유형인데 국보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보물은 목조 건축물이나 석조 건축물. 자, 목조 건축물은 말 그대로 나무가 뼈대가 된 것. 석조 건축물은 돌이 중심이 된 것. 그 다음에 전정류, 서정류, 이거는 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책의 일종이지만 중요하게 어떤 공문서 같은 것들, 왕이 내렸던 칙령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각인되어 있는 사료들, 고문서, 그리고 그림, 회화, 조각, 공예, 고고자료, 무구 등. 무구라는 게 뭐냐면은 그 무속행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무속행위 하려면, 구술하려면은 그에 관련된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방울을 울린다든지 쌀이채를 춘다든지 그러한 것들의 장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한민국의 유형 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거예요. 자,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물 중에서 국보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국보급의 문화재가, 국보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문화재가 그 분야나 시대를 대표하는 뭔가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성과 보편성을 유일무이하게 표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국보급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는 유사하면서도 약간 더 특별한 것들의 스페셜리티에 또 강조점을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보급 문화재가 더 가치가 높고 국보급 문화재가 아닌 게 가치가 낮아, 이런 어떤
가치의 등위로 나눠지는 게 국보와 보물의 차이가 아니라 이 보물은 좀 더 스페셜리티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보물 중에는 뭐가 있냐?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안동 이천동의 마의 열의 입상, 안동, 경북 안동 지역에 위치한 겁니다. 이 불상은 원래 연미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에 위치하며, 근데 최근에 제비원이라는 암자로 새로 들어서 일명 제비원 석불이라고 불리는 마의 석불입니다. 이제 불상이에요. 서쪽을 향한 높은 암벽에 조각된 불신 위에, 불신이 이제 이제 불자, 붓다의 어떤 몸을 얘기하는 거죠. 불두를 따로 제작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따로 제작해서 올린 특이한 형태의 마의 불로 머리 뒷부분이 일부 손상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요. 이 보물 제 115호에 해당하는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불두는 큼직한 육괴가 표현된 소발의 머리와 얼굴을 각각 다른 돌에 새겨서 조립했는데, 되게 미끈한 얼굴의 질감과는 다르게 거칠게 표면을 처리한 머리를 이마 위에 얹혀놓아 멀리서 보더라도 그 뚜렷한 차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차이를 유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하여튼 있습니다. 풍만한 얼굴의 미간에는 백호를 큼직하게 도들새김하고, 백호, 좀 이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수평으로 길게 뜬 눈 위에는 초승달 모양의 깊게 파인 눈썹이 날카롭게 우뚝 솟은 코의 윤곽선과 이어져 있다. 이게 이제 마의 열의 입상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진을 볼까요? 자, 이게 맞아요. 불신, 그러니까 몸, 붓다의 몸은 따로 있고 이 불두라고 해서 붓다의 머리가 되게 강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아주 가느다란 눈썹 표현,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표현했는데 미간에 이렇게 백호를 넣어서 점 같은 어떤 백호의 특징을 넣어서 덕스러움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잘 보존되어 있는 불상입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보물 하나를 더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까요? 보물 734호 중에 합천, 경남 합천입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이 있어요. 이 고려목판은 사찰 이름입니다. 해인사에 있는 고려시대의 세계 목판. 조선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인 고려시대예요. 대방광불 화엄경, 진본 728매, 주본 941매 등 불교 경전과 고승의 저술 시문집 등 54종 2835판이 목판에 새겨져 있어요. 국가기관인 대장도감의 과거 국가기관인 대장도감에 새긴 해인사 대장경판과는 다르게 이 고려목판은 사찰이나 지방관서에서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 사이에 있는 동서 사간판전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목판들이 뭘로 새겼냐? 주로 금강경, 화엄경 등의 이제 불경이죠. 화엄경 등의 대승경전과 신라, 고려, 중국의 고승이나 개인의 시문집과 저술들이 망라되어 있어서 그 역사적이나 사료적 가치가 되게 뛰어나요. 경전류는 이제 그러니까 불교 경전류는 대부분 간행 기록이 있어서 고려시대 불교 경전의 유통 등 불교 신앙의 경향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려 목판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고승 및 개인의 시문집이나 저술들은 비록 간행 기록이 없고 산실이 많아, 그러니까 좀 잃어버린 게 많아서 좀 뜨문뜨문 편집이나 통일성을 잡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희귀한, 매우 희귀한 자료로서 한국 불교 사상과 문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목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료적 희귀성이나 소중함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판 자체로도 한국 목판 인쇄물의 실증적 자료와 그 바로미터가 되어주는 그 보존적 가치도 높고요. 그 시대의 문화를 상징하는 서각 예술품으로도 뛰어나요. 네,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고려목판이. 그래서 해인사의 고려시대 판각한 경판은 모두 54종 2835판인데 이 중에 28종 2725판이 국보 제206호, 그러니까 이 국보와 보물로 나눠진 거죠. 모두 54종 2835판인데 이 중에 28종 2725판이 국보 206호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26종 110판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인사의 고려 목판 중에 사실상 대부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다. 그렇게 평가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목판의 사진인데 여러분 나중에 계속해서 한번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